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자, 다시 왔습니다. 세 번째 방송. 자, 바로 시작할까요? 예. 자,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싱크탱크 269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복지권 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 겸 공동대표님 나오고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예. 그 자리에 앉는 분들이 보면은 대체적으로 괜찮아. 좀 전에 예, 김성희 대변인도 그렇고 예. 괜찮아. 예. 뭔가 이렇게 컨텐츠가 가득한 예. 컨텐츠 덩어리들이 나와 계시는 그런 느낌이고요. 예. 복지권 소사이어티가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저희가 2007년도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꽤 되었죠. 언젠가요? 제가 지하실에서 방송할 때 예. 우리 방송한 지 몇 년 조금 지났을 텐데 예. 어떤 분들이 만나 뵙자 그래서 예. 사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예. 이렇게 오랫동안 만날 줄 몰라서. 왜냐면 이렇게 그분이 저이구만요. 이렇게 누군가랑 이렇게 협업을 하거나 예. 하게 되면 대부분 단발성으로 끝나요. 예. 근데 이분들하고 지금 방송이 269회예요. 예. 야, 그때 이렇게까지 오래 만날 줄 알았으면 좀 잘해줄 걸. 바쁘니까 예. 간단간단 이야기하고 그냥 좀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269회라니요. 참 감회가 새롭고요. 예. 15년입니다. 네. 15년이요? 2015년. 만들어진 게 2015년. 예. 2015년부터 이 방송을 해왔다는 말씀드리고 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02-3272-2353 02-3272-2353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제 50일 정도 남았습니다. 예. 사실상 뭐 코앞에 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큰 변동은 없지 않겠나 싶고요. 이대로 쭉 갈 것 같고, 뭐 이재명 후보도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선거 전에 이 지지도하고 그 마지막에 득표율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득표율로 모아져 가는 그런 시기가 시작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거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지지한 사람이 있고 예. 어떤 사람들은 누구가 좋은지 보다가 그래도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가 더 낫겠다 싶은 사람을 찍은 사람도 있고 예. 처음부터 이재명 안 찍을 사람도 있고 예. 아직 각색이라서 저는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우리 방송 같은 예. 그 같은 내용들이 결정적으로 찍을 때는 좌우할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선거전 자체는 네거티브가 주를 이루지만 누군가를 선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재명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같은 방송의 컨텐츠가 작용을 할 거다. 최소한 자식들한테 예. 무속의 나라를 물려줬으면 좋겠다. 그 2002년 선거 때 네. 저하고 친하게 지내던 주한 영국 대사님께서 이 임기가 다 됐는데 본국에다가 연장 요청을 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뭐 재미난 게 있다고 이렇게 연장 신청까지 하십니까 했더니 야, 한국 대선이 너무 재밌다. 그 트렌드 오브 모닝캄이 아니고 트렌드 오브 모닝 서프라이즈다. 그래서 이거 너무 흥미진진하고 다이나믹해서 이 결론까지 좀 보고 가려고 내가 연장 신청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굉장히 이제 그 선거 끝나고 나서 만족을 하셔서 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2002년이면 노 대통령?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뭐 외국에서는 상상을 못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 같은 심정으로 외국인들을 보고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많은 지지자분들은 빨리 대선 왔으면 좋겠다. 지지고 먹는 건 너무 싫다. 예. 무언 네거티브를 그렇게 하냐. 공작이 어떤 게 들어올지 몰라. 막 걱정들 하시는데 견뎌야죠. 그건 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쉽게 오는 거 아니고 예. 다 우리가 거쳐야 될 어떤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비용 없는 민주주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쭉 그 멀리서 바라보듯이 하면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선거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작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챙겨가는 거.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올해가 호랑이인데
호랑이에 몰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것처럼 예, 결국 그 혼탁했던 게 대선 끝나면 다 정리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씻은 듯이. 언론이 일제히 이재명 후보의 살아온 길을 당선자의 살아온 길을 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정책은 뭐냐 같은 식으로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예, 제가 오늘 방송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이 참 이렇게 중요하고 좋은 내용인데 그 대부분의 언론에서 단발성 그 피상적인 보도로 끝나버리고 제대로 보도를 한 데가 찾기가 참 어려웠는데 아마 끝나고 나면 요 한 내용 가지고 그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가 별도로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면서 그 방송국에 있는 PD나 작가님들도 요거를 챙겨놓고는 있겠지. 그리고 일부는 벌써 시나리오 쓰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신경제 비전이라는 걸 발표했잖아요. 예, 언론들은 보도를 사실상 안 하죠. 예.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국민들이 참 불쌍하다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결국 대통령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는 이제 경제 정책이고 또 하나는 사회 정책이고 나머지는 외교 안보를 포함한 이제 국방 정책 이런 것들인데 그 삶의 질을 가장 많이 좌우하는 게 바로 이 경제 정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이번만 발표한 건 아니고 그 중간에 여러 차례 분절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본격적으로 그 체계를 세워서 발표한 건 이분이 처음인데 이런 내용도 제대로 보도 안 한다면 도대체 공영방송이 왜 있나? 또 이 국가가 어떤 지원을 해가면서 또 어떤 특권을 인정해가면서 운영해주는 언론이라는 게 왜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선거 방송에서 예를 들면 윤석열 것도 같이 보도하면 돼요. 예. 그 비교하는 정책을 공영방송 해줘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답답해서 친한 기자한테 물어봤더니 이 보도를 하려면 이제 그 기계적인 균형이라도 맞춰야 되는데 저쪽 게 아주 없으니까 아예 보도를 안 해버린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예. 그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게 미래를 향한 투표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망적 투표.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전방송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 누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를 잘할 것 같냐. 다수의 국민들은 그냥 이재명일 거라고 믿는데 예.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잘 몰라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생각 중에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까? 뭐 다들 동의할 내용이지만은 위기다. 그리고 동시에 기회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뭐 그 일단 우리나라가 외형적으로는 작년에 수출 6,445억 달러 사상 최대치죠. 네. 그러니까 무역액은 1조 2,600억 달러.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1조 달러를 넘는 그런 나라라서 무역 순위 세계 8위입니다. 이태리를 제끼는 그런 나라고요. 예. 특히 15개 주요 품목, 이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같은 거는 모두 두 자리 숫자로 실적이 증가했고 또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력 업종이 아니었던 바이오헬스라든지 2차 전지 같은 것들도 이제 완전히 신산업으로서 수출 품목의 그 자리를 잡았고요. 예. 특히나 이 바이오의학 같은 첨단 분야에서도 이제 세계 인류가 되는 그 품목들이 많이 출현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 외형으로 늘어난 것뿐만 아니고 수출 대상 국가도 그 우리나라는 주로 뭐 중국, 미국, 유럽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남미 시장, 인도 시장, 아시안 시장, CIS 독립국가 연합 시장 이런 지역에 그동안 우리한테는 마이너였던 지역의 수출들이 모두 20% 이상씩 증가해서 일단 수출 시장이 굉장히 다변화됐습니다. 그 문 대통령이 중동 가서 무기 한 4조 원어치 파는 거 봤거든요. 예, 요거는 작년 통계에 안 들어갔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문 대통령 자체가 또 남방 외교, 북방 외교 하면서 그렇습니다. 시장 개척했고 예, 아세안도 마찬가지고 그 중국, 미국에 치우쳐 있던 시장을 굉장히 다변화시킨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호의가 계속되면 이게 권리인 줄 안다 이런 표현처럼 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선진국이 됐어요. 예. 누구나 다 인정해. 세계가 인정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아직 선진국 안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 원조 봤던 나라예요. 예. 불과 몇십 년 전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꿀꿀이 죽이나 뭐 기분이 초콜릿 하던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200여 국가 중에서 10위안에 드는 선진국이 됐다. 예. 이거는 경천 동지할 일이거든요. 근데 그 피크점을 찍은 게 코로나 시국이었다는 게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려운 촛불혁명을 통해서 그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탁월한 지도자를 선출했고 이런 결과들이 이런 결과를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사이에 우리나라가 제조업 국제 경쟁력이 독일, 중국에 이어서 세계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엔 산업개발기구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는 지금 건국 이래 최대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그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나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지 않습니까? 예. 저만 하더라도 옛날 어릴 때 이제 집이 부산에 그 철왕동이나 영주동에 살 때는 그 언덕배기에 있기 때문에 부산항이 내려다 보이는데 거기에 배가 많이 몰려 있는 거 보면 아 수출이 좀 잘 되나 보다. 뭐 이런 정도로 간접적으로 느낄 뿐이지 이게 별로 와닿지가 않는데요. 이게 동시에 우리나라의 위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같은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첫째 우리나라가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는 다 아실 겁니다. 2017년부터 경제활동 인구도 줄어들고 생산 가능 연령 인구도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주력 5대 산업의 전환이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한계에 다다르는데 불구하고 요것을 대체할 만큼의 다른 산업들이 없는 건 아닌데 늘어나는 속도나 성장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그 경제 위기,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이런 부분, 또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여기에 우리가 피해를 좀 일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득을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야 이거는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분명하게 위기이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구나. 뭐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가장 잘 활용해서 지난번 푸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잘한 게 아니고 남들이 다 뒤로 갈 때 우리는 앞으로 조금씩 가니까 남보다 2배를 앞선 나라가 됐던 그런 것과 똑같거든요. 이래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지혜와 역량을 보여주는데 과연 이게 몇 년만 하고 그칠 것인지 차기 정부 5년 동안 계속 이어나가서 그 명실상부한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글로벌 G5 시대 열 수 있을 것인지가 이번 선거에서 결정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재명 후보 이야기를 점점 들어봐요. 뭐 행사에서 이렇게 예. 뭐 기업 CEO들과 만난 것 같은 거.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현상과 맥락을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예.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실제로 지금까지 뭐 포지티브 규제를 했다면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된다는데 그 맥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잘한 측면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는 거. 위기는 다 전 세계에 똑같이 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는 뭐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제 이재명 정부의 목표는 G5잖아요. 그렇습니다. 세계 5대 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돌파를 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 이재명 후보 자신도 신경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세계 5대 강국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렌다 이런 표현을 그 직접 쓰셨는데요. 진짜 우리 국민들이 반신반의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5대 강국이라고 잘 와닿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설마 그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물론 이제 외형적으로 5대 강국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이재명 후보의 그 어떤 역할이 문재인 대통령이 열어놓은 이 길을 이어서 계속해서 성장 발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에 더해 가지고 심각한 양극화를 어느 정도 극복해서 이것이 실질적인 국민에게 도움이 가고 체감이 되도록 하는 그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그 세계 5대 강국 그것이 정의가 뭐냐? 이 부분을 이재명 후보는 세 가지로 정의를 했는데요. 첫째는 하드 파워입니다. 외형적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국방력을 가지고 또 세계적인 수준의 경제력을 가지고 그 실질적으로 경제력과 국방력 같은 이런 것들을 완비해야지 하드웨어가 있어야지 5대 강국에 속할 수 있다는 거고 우리 권보람 PD가 이
저 천궁 2를 4조 수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요하고 막 글을 댓글 달아놓은 걸 제가 네. 페이스북에 봤는데요. 그 뭐 무기를 파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걸 갖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도 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를 위해서 이걸 하는데 단순하게 고사포 천문을 판 거하고는 급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시스템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수준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드웨어를 어느 정도 우리가 파워를 인정받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소프트 파워입니다. 실제로 수준 높은 문화 강국.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미 뭐 BTS나 오징어 게임 같은 여러 분야에서 문화적으로 리드하고 있지만은 클래식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런 그 문화 강국을 소프트 파워를 갖춰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것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그 혁신성을 담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혁신성이 담보되려면 과학 기술의 발전이 담보될 수 있는 R&D 시스템, 또 그런 좋은 기술을 배우고 그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이 보장돼야 되지만은 무엇보다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보장되는 그런 민주주의 사회의 그 분위기 또 사회적 여건 이런 게 중요한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는 하나를 더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게 바로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국가. 아마 이 이야기는 그 우리 국민들에게는 뭐 그거는 선진국들 이 유엔 안보리에 들어있는 500개국이나 하는 거지 우리나라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또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 분이 많을 것 같은데 G5가 되려면 이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존경과 시를 받지 못하고 예.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ODA 뭐 예산을 좀 늘리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국민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인류 공영이 이바지하는 그야말로 우리 옛날에 국민 교육 현장에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실천하는 나라라고 제시를 해서 이 들으면서 한편 좀 부담되기도 하지만은 이런 G5 국가라는 것을 우리 국민에게 좀 제시하고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가슴 뿌듯해지고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비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현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분석을 하고 앞으로의 방법을 찾아내고 이 과정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예. 현재에 대한 정의죠. 네. 예. 근데 이재명 후보는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민주진보 쪽 후보로서는 드물게 예. 성장 이야기를 했어요. 예. 사실은 이제 우리 쪽의 정치인들 대부분은 분배에 더 강점을 그렇습니다. 찍잖아요. 예. 근데 이재명 후보 생각은 그런 것 같죠. 공정하게 성장을 하고 그 성장이 있어야 분배도 이루어진다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옛날에 저희가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그 청와대 그 2003년도 첫 해에 경제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에 대한 연구를 대통령께서 지시하셔가지고 K다이아와 같이 그 소위 말해서 대통령의 참모 역할을 하셨던 그 우리나라의 중진 학자들과 같이 그 연구를 해서 보고서도 내고 했는데요. 이제는 뭐 성장이 우선냐 분배가 우선냐 이런 논쟁은 이미 물 건너 가버렸고 예. 경제와 성장이 선순환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오늘 보니까 윤석열 후보도 이제 그런 워딩을 썼더라고요. 아 이분이 우리가 썼던 저 책도 가져가서 읽기 시작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거기서 아예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죠. 이 진보 진영 후보로서는 드물게 성장 우선주의를 하는데 그게 그냥 성장이 아니고 전환적 공정 성장 요 수식을 두 개를 덧붙이는 거예요. 이 전환적 성장이란 말은 기존의 주력 산업 중심의 또 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아니고 주력 산업도 다양화하고 변화하고 폭넓게 하지만은 이 성장의 주체도 재벌 대기업뿐만 아니고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까지 포함한 그런 성장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성장의 방식도 공정성장이라는 워딩을 썼습니다. 네, 이 대부분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성장만 보는데 전환적이란 말을 보고 공정성장을 같이 봐야지 이재명 그 후보의 정책이 이해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 전에 많이 등장한 단어가 대전환이거든요. 예. 확 바뀐다 이런 뜻이에요. 예. 여기 지금 전환적 성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환적 공정성장이라고 해갖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직 분업 체계 또 역할 분담 또 서로 그 시너지 내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자라는 의미를 그 어떤 자기 경제 정책 비전의 목표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과학기술 이야기 예. 많이 했었고요. 예. 오늘은 지금 산업 분야
예. 그걸 중점적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산업은 그럼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예, 이 전환을 네 가지 큰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야기했는데 방금 푸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학기술 분야의 대전환, 또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교육 분야의 대전환, 더하기 산업과 국토 균형 발전, 이것을 모두 네 가지를 합쳐서 대전환을 해야 되고, 이 네 가지 대전환이 어우러지는 것이 바로 나의 신경제 정책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예. 그 핵심이 산업 분야인데요. 예. 산업 분야에는 6개 분야로 나눠서 발표를 했습니다. 요 산업 분야에 아마 자장이 그 지금 군포에 지금 산자위원장 하시는 이하경 의원님이 아, 이 전부 취합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디지털 분야, 에너지 분야,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벤처기업 분야, 서비스 분야, 마지막으로 수출 분야, 예. 이렇게 6개 분야를 산업정책의 근간으로 삼아가지고 각각의 그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뭐 디지털 분야는 너무나 잘 아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 후반부까지 정말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신 이 한국판 뉴딜,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개성하고 발전시키겠다 라는 의미에서 디지털 뉴딜을 그 이야기했고, 거기에다가 디지털 특화된 미래 인재 100만 명 양성, 요거를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옛날 정동영 그 후보께서 그 몽골 기병론 이야기 하셨는데 예. 아마 그 고구려 기병처럼 디지털 산업 영토를 개척할 수 있는, 또 기술 영토와 글로벌 영토를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인재를 개발한다는 이야기 듣고 정동영 그 전 의원님께서 다시 도하우로 나오겠다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이게 아마 그분을 끌어들이는 워딩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예. 어쨌든 단순하게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주력으로 하는 산업 전환을 하겠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체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 핵심 인력 100만 명을 임기 중에 양성하겠다라고 했고요. 아주 구체적인 방안을 몇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예. 첫째, 마이데이터 산업. 요거 이제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고, 또 아는 분도 그냥 그 보험 회사들이 각각의 보험 정보를 가지고 맞는 그 보험을 설계해 주는 거, 요런 것만 이해하고 계신데, 마이데이터 산업이 뭐냐 하면 이게 핀란드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은 그 데이터를 만들어낸 당사자인 개인에게 있다. 그래서 그 개인이 요구하면 공공부문의 데이터라든지 뭐 그 네이버라든지 다음 같은 포털에서 만드는 데이터라든지 다 그 사람한테 줘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정보도 자기가 원하면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라는 철학에서 나왔고, 그 정보에 대한 요구권과 활용권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산업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마이 데이터니까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 개인정보 보호가 자동적으로 보장이 되는 거죠.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활용하도록 된 거니까요. 예. 그래서 하기 싫은 사람은 간두고, 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은 여기 들어와라 하면 개인 동의서를 한다든지, 또 특정 정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받아서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안심 데이터 산업. 요게 뭐냐면 뭐 옛날에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요즘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뭐 그 실업급여 청구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스마트폰의 데이터가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겠다라는 발표를 예전에 이 소확행공야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런 걸 통해서 디지털 영토 확장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되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정책 두 가지를 이 디지털 분야에서 보장하면서 끌고 나가겠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그리고 135조 원의 전환 투자. 요거는 이제 200만 개는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좀 이재명 후보가 더 나가서 발표한 거고, 135조 원은 이미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개성해서 계속 그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밑그림을 그려놔야 예, 세부적인 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단 윤석열 씨한테는 그런 걸 볼 수가 없어요. 예, 어떤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어서 주워들은 이야기 발표하는 그런 느낌이고. 예, 찔끔찔끔 부분적으로만 발표하니까 그게 짜집기 해도 예. 그림이 안 보이는 예.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가장 기대하는 것도 저는 이런 분야들이라고 봐요. 예.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큰 밑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어떤 법률이 들어가야 되고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결국은 대한민국의
대전환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소위 말해서 과학을 통해 가지고 책을 읽고 스스로 공부해서 이제 사법고시 합격한 케이스인데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도 두 분의 어떤 기억과 인식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본인이 읽고서 본인이 알아서 본인이 분석한 다음에 본인이 이걸 카테고리화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산업정책도 6가지 분야 이렇게 딱 한번 머리에 그 인지시켜 놓으면 그 본인이 챙길 때 뭐 산자부 장관, 과기부 장관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런 분야를 챙길 때 요 분야는 어떻게 됐어요? 저 분야의 그 변화는 뭡니까? 저 분야에 그 공약했던 건 얼마나 진행됐어요? 이렇게 챙길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디테일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또 일정 정도 아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은 이렇게 카테고리화 해가지고 중요 분야를 챙길 수 있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대통령 아젠다로 가져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예. 능력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분야인데요. 그 에너지 분야는 아마 저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뭐 김건희에만 꽂혀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가장 박수 쳐야 될 이재명의 대정책, 예를 들면 한 문장 남잖아요. 네. 이명박 하면 뭐 사대강 하듯이 그런 식으로 남는 게 있다면 저는 이게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에너지 고속도로 이야기하니까 또 무슨 길을 깎는지 전선을 놓는지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에너지 분야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안 갈 수 없는 분야. 왜냐하면 이 RE 100이라 해가지고 그 신재생 에너지 100%로 이 생산을 하지 않으면 유럽에서는 관세를 매기기로 이미 발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 수출할 때 관세를 그 나라에 18%씩 내고 수출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RE100을 달성해가지고 관세 없이 수출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그런 기록이 쓰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하기 싫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안 가면 도태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기회로 쓰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윤석열 씨는 지금 탄소제로에 역행하는 거 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 예. 어. 일단 현실적으로 그게 유지가 안 되고 국가적으로 손해가 되는데 그런 내용을 뭣도 모르고 이야기를 하고 옆에서 아무도 안 말리는 걸 보면서 야, 저 팀에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네. 일단 에너지 분야는 연간 규모가 100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마다 이제 배럴당 그 원유 단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은 60조 이상을 원유를 수입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한전과 발전 공기업들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에너지 가격이 또 한전 자체 매출만 67조가 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산업 분야가 연간 100조가 넘습니다. 네, 이게 기존의 화석 연료 중심의 발전은 이미 이제 불가능한 것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생산성 높게 전환할 수 있냐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이 어쩔 수 없는 연간 100조 원의 그 경제 규모를 우리의 기회로 쓰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100조 원을 수입하고 100조 원을 생산해서 그 국민 경제로 돌려야 한다면 이것을 우리의 기회로 써가지고 이 신재생 에너지를 전환해주면 그만큼 사줄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소비력 자체가 성장 기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에너지 생산력과 소비력을 가지고 남들보다 빨리 국가적인 전환 정책을 시행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자리 잡도록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부고속도로 놓은 것을 산업화 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전국의 광통신망을 깐 것을 인터넷 고속도로, 그리고 이재명 시대에는 이 바람과 햇빛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 이렇게 같은 정도의 가치를 두고서 이걸 중점 산업으로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안에는 태양전지, 풍력발전, 에너지 저장 장치, 뭐 ESS 이런 것들 포함해 가지고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 그리고 이것을 활용해서 미래차 같은 것들 만드는 거, 또 수소경제를 육성하는 거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갖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하나의 주력 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이고요. 뭐 그냥 좀 쉽게 이야기하면 서해안에 복합 화력발전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를 폐쇄하려면 조그만 소규모의 마이크로 그리드를 하죠. 그 지역에 생산해서 그 지역에 소비해서 송전 배전의 비효율을 없애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100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과 새로운 생산성 증가에 기회가 생기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는 그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가야만 한 길이라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앞서서 나가면서 이걸 통해서 그 신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그런 발표를 예,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에너지 대전원에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것은 내가 예상하는 그거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알고요? 그 이제 모든 일에는 명암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산업이 뜨면 구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실치가 돼야 돼요. 지금 전기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가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뭐 그 생산 라인이 폐쇄되면서 전기 자동차를 대체되고 하니까 이 자동차 노조 같은 데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네. 안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이 기술 혁신 강국들은 어떻게 했냐? 국가가 이 사람들을 삶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하나는 이 사람들이 실직자가 되고 잘려도 전혀 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그 교육, 노후소득 보장, 또 노인 돌봄, 보육 이 모든 복지 시스템을 국가가 완비해 주는 게 하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 그렇게 잘린 근로자들이 산지 대학을 다시 다니든지 대학원 과정까지 다시 공부하게 해가지고 생산성 높고 새로운 기술에 맞는 이 고급 기술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교육을 다 시켜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두 가지 정책을 통해서 노사 합의하에 이런 전환을 이루어냈거든요. 바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과제를 내는데 소위 말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되는 잘 나가는 분야에서 세금 걷어가지고 어려운 분야에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산업 구조가 바뀌어도 그로 인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다 같이 어울려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제시를 해서 이 하나가 향후 노사 분규라든지 또 노사정의 합의라든지 그 이런 쪽에 어떤 근거가 되는 굉장히 큰 그 선언과 약속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부처 명칭도 예. 기후에너지부라는 말에서 느껴지듯이 이제 탄소 제로 시대에 맞춰서 앞에 기후를 붙여갖고 예. 다 그게 의미가 느껴지니까 아 이거 중요하구나. 뭐 윤석열 씨 지금 뭐 탈원전 멈추겠다, 원전 비중을 높이겠다, 뭐 예, 뭐 또 여가부 폐지하겠다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예.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단편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조정해내서 뭔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형감을 가진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원전 지금 탈원전 시작도 안 했는데 탈원전 해가지고 전기료가 올랐으니까 내가 당선되면 전기료 깎아줄게. 이게 사실상 가짜뉴스거든요. 예, 그 파스칼인가 누가 했는지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 역사는 끌고 가지 않으면 끌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에너지 전환은 그 세계적인 추세고 그 기존 사실이 돼 버렸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혼자만 원전을 지키면서 이걸 계속 하겠다 하면 결국 세계에서 소외당하고 경제적으로 배제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아직도 특정 그 세력들의 이해관계에 그 충실해가지고 그 이미 흘러간 그 이야기를 붙잡고 있으면 이게 뭐 나라 꼴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미 안 되는 건데 그런 팩트를 속여가면서 이야기하고 또 원전 산업을 굳이 해야 된다면 우리는 하지 말고 그것이 아직은 가능한 나라들에 수출하는 그런 예. 정도로만 하고 또 원전 해체 산업 이런 것들도 새롭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니까 그런 걸 키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면 더 이상 국민들이 뭐 바보가 아닌데 그 사람을 신뢰해주지 않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게 노태우 정부 시기에 우리가 동자부라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예. 동력자원부. 왜냐하면 그때 에너지 파동도 있고 해서 이 전기 에너지 그 산업 에너지가 원천되는 석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가지고 동력 자원을 담당하는 부서를 따로 만들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아마 이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기후 에너지부는 김성한 의원이 그 아이디어를 준 것 같은데요. 이분은 이 그린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국회 산자위를 지원했던 분이거든요. 예. 이 옛날 구청장 할 때부터 항상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요. 산업부서와 별도로 이제 이 에너지 대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별도의 부처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한 겁니다. 지금 과학부라는 것도 예.
만들어서 부총리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랑 연관이 지어지는 측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 여러 가지 대전환이니까 그냥 눈에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눈에 띌 정도로 확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국무위원 중에 한 명이 신재생 에너지만 갖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이게 달라지죠. 발언권이 커지는 네, 거죠. 자, 근데 결국에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수출을 잘하고 있는 측면에는 제조업 기반이 무너질 뻔했던 게 지금 다시 예. 그 저력 때문에 지금 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없앨 수는 없어요. 아무리 예. 디지털 대전환을 해도 그럼요. 그 기반으로 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특히 우리가 코로나를 견딜 수 있었던 게 요행이 우리나라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이 주사기도 만들고 첨단 핸드폰이나 반도체를 만든 나라가 주사기하고 마스크를 동시에 만든 나라가 세상에 별로 없거든요. 미국 같은 나라는 이미 그런 소비재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해서 쓰지 않습니까? 예. 유럽에서도 이걸 생산한 나라가 별로 없었는데 우리는 그런 구시대의 소비재도 계속 생산하면서 또 이 첨단 제품도 만드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세계적인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던 장점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서 꾸준히 진행해 왔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데요. 요게 옛날 같았으면 뭐 이명박 박근혜 때는 막 KBS, MBC 같은 데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갖고 계속 돌리고 이렇게 했을 내용들인데 이 아무도 이런 중요한 내용을 관심을 안 기울여줘가지고 일하는 사람만 죽으라고 일하면서 이제 국민들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일단 그 국민소득 3만 불 만들어냈던 것도 제조업 때문이고 이재명 후보는 5만 불 시대에도 제조업은 여전히 성장의 주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존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또 미래 모빌리티라고 해서 전기자동차나 자율주행 자동차 또 2차 전지 또 디스플레이 산업, 바이오 헬스 산업 이런 것들을 각각을 특화하는 5대 슈퍼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 더하기 미래 신산업으로서 로봇 산업, 그린 에너지 산업, 우주 항공 산업, 메타버스 관련된 산업, 패션테크 산업 이렇게 해서 이머징 5대 산업 두 개를 합쳐서 빅10 산업이라고 명명했는데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그거는 대부분 제조업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딱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만드는 것은 디지털 기술이지만 이걸 만드는 건 제조업인 거잖아요. 예. 이게 같이 전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소비재까지 생산하기에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고 산업 구조가 너무 고도화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이 사양 산업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덕분에 예를 들면 미세 잔량 주사기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그렇죠. 박영선 이 예. 후보님께서 이 우리 새날에 나와서도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거를 생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같이 선진 산업 국가에서 여전히 그 사출된 주사기를 만든 나라가 세상에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그런 기반을 갖고 있었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 이것을 옛날 방식으로 그 프레스 성형을 통해서 사출로만 했으면 못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런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아주 초정밀로 잔량이 거의 남지 않는 그런 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고 동시다발로 대량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요를 충족시키고 전 세계에 수출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 코로나 백신 맞는 주사기는 대부분 우리나라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10개 따면 12개, 14개를 주사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게 그 미세 잔량을 최소화해가지고 더 쓸 수 있게 해주니까 이 도수를 추가로 20-30% 확보하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나라가 가진 제조업 기반 때문에 가능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인건비가 비싸서 생산비의 국제 경쟁이 떨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개성공단을 다시 부활한다든지 또 해외에 스마트 산단을 아예 만들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시를 수출한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해서 새로 만들어진 도시 안에 한국의 기업들의 생산 공장을 둬가지고 거기서 우리 제품, 우리 기술력으로 우리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것도 하는 것을 우회 생산을 하는데요. 예. 네, 우회 생산도 하겠지만은 국내에서도 로봇을 활용해서 생산 단가를 낮추고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제품을 질을 높이고 불량 확률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제조업 기반을 계속 가져나가겠다.
라는 선언을 했고 그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일본의 소부장 수출 규제 때문에 만들어졌던 산업 주권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비재 중간재를 생산 안 하니까 이 세계적인 분업 체계가 만일 흐트러질 경우에 국내 산업이 막대한 위협이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소 생산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낮더라도 그 일정 정도의 커피시는 우리가 자체 생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산업 주권의 하나로서 제조업 기반을 계속 가져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겠다. 그런 발표를 이번에 그렇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저번에 뭐 요소수 같은 거 공급망의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예. 이거는 사실 외교의 영역에서 잘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뭐가 부족할 때마다 정부를 욕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 근데 필수적으로 우리가 잘할 만한 거 진짜 필요한 건 우리 제조업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근데 중소벤처기업 분야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우리나라 산업 구조 자체가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이 중소 벤처기업들이 쉽지가 않았는데요. 이재명 시대는 좀 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 후보는 두 가지로 발표를 했는데요. 예. 하나는 중소기업들이 좀 자유롭게 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돈은 마르지 않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모태펀드를 10조 원 규모로 조성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예. 중소기업만을 위한 모태펀드. 지금 또 연간 중소기업 지원 자금으로 5조가 나갑니다. 근데 이것을 모태펀드로 지원하면요. 자펀드를 10개만 만들도 100조를 굴릴 수가 있거든요. 예. 연간 100조 원 단위의 그 자금들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수혈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술 보증 기금의 규모를 그 훨씬 높여가고 이 간접적인 재정 지원을 늘려주겠다.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확충된 자금으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ESG 전환을 그 컨설팅 해주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하나를 발표했고요. 두 번째로는 가압 승계가 아니고 기업 승계로 전환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꽤 큰 이야기인데요. 중소기업 가면 일단 뭐 초봉부터 그 한 2천 정도가 적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중소기업은 죽을 때까지 있어봤자 별로 이 노후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대기업에 있으면 40대 50대 중반에 잘려도 산하 중소기업에 가면 되거든요. 근데 중소기업에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리고 중소기업의 그 소유주들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 때문에 세금 감면도 받고 소위 말해서 가압승계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이 있는데 그럼 거기서 죽으라고 일했던 근로자들은 뭐냐? 이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이라는 게 오너 경영주 혼자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기업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했던 근로자들도 그 이익을 쉐어할 수 있도록 가압승계가 아니고 기업의 영속성 보장. 이게 뭐냐면 그 경영자나 소유주가 돌아가시거나 망해도 그 기업은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일했던 분들이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또 서포트하고 또 하청 기업에 가고 연계 기업에 가서 협력 관계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고용주의 가업 승계뿐만 아니고 기업을 통해서 살아온 근로자들의 이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예를 들면 지금 현대자동차나 이런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은 그 노사 협상에서 단협에서 자녀를 2명 채용해 준 조건으로 내가 조기 명예퇴직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굉장히 사회적 지탄을 받았는데요. 그거는 나름대로 이제 그런 좋은 기업에 좋은 일자를 취직하기 어려우니까 이분들 생각에는 자기가 퇴직해서 임금 규모를 좀 줄여주면 그 돈으로 신조를 사온 2명을 쓸 수 있으니까 기하면 우리 자녀들 써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아버지를 두지 못한 지망생들 입장에서는 이게는 공정성에 위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소기업은 아예 그런 기회도 없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중소기업에 다녀도 그런 그 기회를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해준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재밌는 게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이 교육 정책하고 연계해가지고 예. 대학들이 이들 중소기업에 대해서 기술 지원 또 어떤 새로운 생산력 증대라는 것을 지원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연계를 시켜갖고 복합적으로 중소기업이 살 수 있도록 하고 아마 이재명 시대에 가장 달라질 것은
그 공정 거래, 그러니까 대기업의 갑질 또 불공정 그 하청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줄어든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예. 자, 정말 대통령이라는 게 할 말이 또는 할 일이 엄청 많네요. 예, 한두 개가 아니야. 예, 이걸 다 무속에 의존한다고 생각해요. 자, 예,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끔찍끔찍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점점을 봤더니 지금 중소벤처기업 없어도 돼. 뭐 이게.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예, 그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미 산업 구조가 고도화돼 가지고 서비스업 종사자가 70%를 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많은 국민들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고 국민 경제의 가장 큰 분야인데 그리고 국민 소득이 증가되면 가장 혜택을 받을 분야인데 이 분야는 내수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 산업의 규모나 종사자 숫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영세하고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은 많은데 내수는 규모가 작은 거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그렇습니다. 있죠. 그래서 나눠 먹을 파이가 적으니까 음. 죽으라고 노력하고 밤잠 안 자고 이래도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나라 가면 저 10집 건너 하나씩 치킨집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2집 건너 하나씩 치킨집이니까 아무리 맛있는 치킨을 만들어도 이게 팔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 분야를 그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좀 놀랐던 것은 뭐 이분이 기본소득을 통해서 또 지역 상품권을 통해서 내수를 진작시키고 이 구매력을 만들겠다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해온 이야기고 성남시장 때부터 경기지사 때까지 줄곧 하던 사안이니까 당연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확대시킬 거라는 건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데 서비스 분야를 개념을 확 바꿔버렸어요. 아하. 우리는 무슨 식당이나 카페 같은 단순 서비스만 생각했는데 이분은 법률, 회계, 건축, 금융 같은 지식 서비스 산업을 더 육성시키고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런 것들 수출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오. 이거 제가 약간 좀 감탄을 하게 되네요. 예. 이런 부분은. 제가 네덜란드에서 비즈니스 스칼라를 한 1년 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 수도가 암스테르담인데 그 라인강 하구의 제일 큰 항구 중에 하나가 로텔담입니다. 예. 네, 로텔담은 항구로서도 크지만은 거기는 로이드 선박 재범 회사라든지 이런 거대한 이 고급 지식 기반의 그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한 분들은 연봉이 그 2억 3억씩 되는 분이 꽤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 근무한 분이 우리나라의 거제도 울산에 파견 나온 걸 제가 봤거든요. 예. 호텔급의 숙식 제공, 그리고 엄청난 연봉 제공 하는데 그 사람을 안 쓸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박 발주자가 이 사람을 이 회사를 지정해 갖고 이 선박 제조 과정을 그 감수를 하게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이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봤는데 그게 바로 지식 서비스 산업이었던 거예요. 우리 부산의 해양대학교에 이제 과가 있어서 교수님이 몇 분 배치돼 있긴 하지만은 해상 사고에 대해서 손해사정인 이거 엄청나게 큰 사업이거든요. 그 상선에 침몰을 하든지 이렇게 되면 그 손해를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 이거는 저 해상 그 손해사정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자격을 어느 분이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해 해양대학교 졸업한 사람 중에서 그거 한 사람이 한두 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우리나라가 세계 해운 강국인데 이 엄청난 해운업을 유지하면서도 그런 전문 인력이 없었고 전부 외국 인력 써야 되거든요. 아.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육성하고 또 해외 유학도 보내서 양성하고 확대해갖고 이 사람이 거대한 부가가치를 만들려는 그런 인력 서비스 고부가치 산업을 하겠다라는 것도 발표했고요. 이제 공장에 굴뚝이 없는 예. 고부가가치 이렇게 벌어들이는 건 결국 뭐 K컬처나 뭐 이런 거랑 다 맥락을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그 K컬처인데요. 저는 이번에 이 자료를 처음 봤는데 이미 우리나라의 K 콘텐츠 산업이 일자리 68만 개를 만들었고 부가가치를 매출을 127조를 달성했답니다. 야, 우리나라 국방비 2배입니다, 2배. 예, 예.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의 그 K 콘텐츠 산업이 주력 산업 중에 하나로서 수출과 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키우겠다. 그래서 문광부가 사회부서고 문화부서가 아니고 산업부서로서 경제부서로서 역할도 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분들은 지금 K 무속을 퍼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아마 이런 비전 발표를 20일 날 그 한국 예천에서 하기로 했다가 다른 일정 때문에 좀 미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문화나 농업까지도 예. 이제는 경제적으로 이 주력 산업이 되게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국가 비전에 어마어마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청와대 제2 무속실 이런 게 생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대선을 결정적으로 투표장 갔을 때 낙관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국민들 똑똑하시잖아요. 예, 그럼요. 다수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어떤 좋은 나라로 바뀔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두 사람 캐릭터가 비슷하면 상관이 없는데 저쪽에서는 비호감인 후보가 나와서 별 차별성 없어라고 이야기하지만 국민들은 알고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유능하고 어떤 사람이 무능한지를 저는 그런 지점에서 저는 결판이 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 촛불혁명을 이렇게 된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보수 언론들이 아무리 여론조사를 조작해갖고 아직도 통계적으로 그 오차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자꾸 뻥을 치고 우기는데 일단 국민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그거는 이미 현격한 차이로 결판이 났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또 이미 우리 국민들은 대선이 과거에 대한 회고 투표가 아니고 미래에 대한 선택 투표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선택의 여지 자체가 없는 그런 투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경제의 중심이 수출일 건 맞잖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그냥 내비를 둬도 수출이 계속해서 잘 나갈 건데 예. 문제는 이 수출이 잘 되는 것에 이 덕을 전 국민이 나눠볼 수 있도록 하는 수직 계열화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수출 기업들은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5% 내지 7%까지 되는데 이 중소기업들은 1% 이내고 영세 자영업자는 아예 제로고 이런 그 경제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그 배분을 이득을 잘 할 것인가도 중요한데 또 수출 외형 자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 1등 제품이 지금 또 69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당신의 임기 중에 이걸 100개 이상으로 늘리겠다. 예. 그래서 탑 원인 그런 품목을 늘리는 것을 위해서 전 부처 차원에서 통합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게 하나의 큰 공약이고요. 또 하나가 메타버스 무역 플랫폼 이거를 처음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예, 메타버스 무역 플랫폼. 예, 지역 순회를 하는 매일 타는 버스 메타버스가 아니고 예. 실제로 사이버 가상 공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무역 플랫폼인데요. 지금 이 부분에 가장 앞선 데가 아마존하고 이베이 같은 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인터넷 홈쇼핑 같은 걸 해가지고 그 물건을 사고 팔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아예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청계의 행성의 비밀이라는 그 SF 영화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이버 공간에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쇼핑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 한 20분 넘게 나오는데요. 예. 바로 그것을 현실에 구현해가지고 한국의 상품을 사고 싶으면 이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오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야. 그러면 그 구매자의 아바타와 판매자의 아바타가 그 공간에서 만나고 상품의 그 가상 모형을 두고서 설명도 하고 거래도 하고 심지어는 그 디스카운트도 협상하고 구매 조건 것도 하면서 거기서 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야, 요거는 그 업그레이드 시켜서 디지털 무역 가까워지는 거네요. 서로 직접 한국에 올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오파 때문에 나갈 필요도 없는 예. 거고. 그런데 이 메타버스 공간은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이미 그 오징어 게임 같은 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가 우수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BTS 공연 같은 것들을 이제 전 세계 그 팬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구도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또 반대도 일부 있고 합니다만은 현 상태로 갈 경우에 우리가 메타버스 공간의 표준 국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중요하지. 예. 거기에 올리는 그 동영상이나 화면에 그 픽셀을 얼마나 할 것인지, 사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압축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여기에 그 해킹 반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면 지금 5G가 우리나라에 표준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메타버스 공간에 대한민국이 표준될 수 있으면요. 계속해서 우리가 1등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저번에 문재인 정부가 5G 막 서둘렀던 이유, 예. 미국보다 빨리 하려고 예. 국제 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메타버스는 특히 메타버스 무역 플랫폼 이런 거는 진짜 대한민국이 이걸 선도해 나가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왜 드네요. 그 경북 그 시골에 있는 군 단위의 대장간에서 만드는 호미가 이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니까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어서 대박이 났거든요. 근데 이분은 수공업으로 대장간에서 직접 자기가 만들다 보니까 하루 생산량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죽어도 공장 생산을 안 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할 때 이 호미를 직접 여기서 사가지고 가서 백악관에 선물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럴 정도로 이 인터넷 쇼핑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기존의 인터넷 쇼핑을 한 단계 뛰어넘는 게 바로 메타버스 쇼핑이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가 지금 곳곳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여의도에 있는 더 현대 백화점 같은 경우에 한쪽에 그 디지털 그 게러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 체험하고 그 매장 곳곳에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서 선전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동탄 롯데백화점은 그 백화점 한가운데 인공 그 폭포를 스크린을 만들어서 보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제주도에 있는 비세벙커에서 했던 아르테 뮤지엄에서 했던 그걸 이제 그 전시해 놨는데 바로 그런 것이 한국이 만든 메타버스 쇼핑몰의 무역 플랫폼에서 볼 수 있으면 그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일 수밖에 없고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거기서 BTS 시청권도 살 수 있고 한국의 저 공연나 그 영화나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것을 문화하고 끼워 팔기 연계해서 가면 알겠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지 예.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이제 기침하고 예. 모기 타는 거 보면서 예. 많은 분들이 물 좀 줘라 그러는데 아, 물은 이미 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다뤄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예. 오늘은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대전환, 국토대전환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선 나가는 게 더 편하겠어. 이거 그리고 언론들은 받아주지도 않고 예. 누군가는 정리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와중에 또 이재명 후보는 산업정책을 또 따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지. 또 오늘은 일자리 정책 발표했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발표했는데 잘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게 지역 정책도 이미 다 발표를 해놨거든요. 이것도 어쨌든 한 번씩 다뤄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내가 이재명 후보 쪽에다 항의를 하려합니다. 너무 많이 발표하지 마. 예, 예. 따라가기 힘들어. 이게 지금 참 그만큼 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민한 결과물을 내놓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건 뭐? 이재명 후보 욕설에 관련해서는 이 다음 방송에 우리가 또 준비한 게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사실은 그 욕설 파일을 트는 게 페륜이에요. 네. 전후 맥락을 보면 이재명을 공격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욕설한 사람을 두드러는 거 똑같은 행위거든. 근데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선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갖고 한쪽에서는 K 무속이나 지금 전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나라를 지금 디지털로 바꾸고 대전환하고 각 분야의 뭔가를 확 바꿀 것이냐. 사실은 바꾸지 않으면 도태돼 버리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누구를 뽑을 것인가는 사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지만 그럼 또 뭐 보고 뽑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방송을 이렇게 하면 또 이런 것도 안 봐 또 공영방송을 만들지도 않아. 어쩌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어쨌건 지금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 거 반도 못했어요. 예. 우리가 못 따라가. 제가 웬만하면 시간을 좀 진행을 빨리 하려고 예. 신서리를 자제를 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기침하시잖아요. 과부하가 걸리는 거야. 예, 따라가기 힘들어가지고 그런데요. 어.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행복한 고민이죠. 예. 그리고 그만큼 이제 후보도 준비됐지만은 이 스태프진들이 캠프가 당이 준비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그 특정 대통령 혼자서 끌고 가신 나라가 아닙니다. 예. 그런 각 분야에 포진된 인재와 준비된 자원들이 어우러져야지 이게 국정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또한 대선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위원장님이 이제 방송 끝날 말미에 예. 막 기침을 하면서 방송 오늘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 시그널을 주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 그 약속하셨잖아요. 방송 전에 방송 못 하겠으면 기침하시기로.
자,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싱크탱크 269회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새날에 있다가 또 첨예한 정치 이슈들 다루는 최민희, 황희두 두 분과 함께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8시 반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이요.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이요. 지금 즉시. 감사합니다. 예.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